양파 한 망 3,000원. 이 중에서 양파를 키운 농민에게 가는 돈은 830원 남짓입니다. 나머지 2,170원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번 영상이 끝나면 농산물 값이 왜 이런 구조인지를 중간상인 탓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도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중간상인의 폭리, 복잡한 유통구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뒤져봤더니 사과, 감자, 감귤, 토마토 네 품목을 같은 기준으로 놓았을 때 한국의 유통비용 비중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일본보다도 낮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유통이 유별나게 비싸다는 문장은 데이터로는 증명되지 않는 거죠. 유통이 비싼 게 아니라면 농민의 830원은 왜 그렇게 작을까요? 83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양파 유통비용 비중은 72.4%였습니다. 3,000원에 27.6%, 그게 828원입니다. 품목마다 다릅니다. 고구마는 70.4%, 배추와 무는 64.3%, 쌀은 35.9%가 유통비용입니다.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빨리 무르는 것일수록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습니다. 쌀은 1년을 둬도 되지만 양파는 비교적 빨리 썩죠. 저장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유통비용 비중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가격에서 농민이 받은 값을 뺀 다음 그걸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민이 받는 값이 떨어지면 유통 측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비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포장비도 물류비도 인건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산지 가격만 떨어지면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양파는 산지 가격이 국내에서 가장 심하게 출렁이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유통이 비싸다가 아닙니다. 농민이 받은 값이 낮았다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어쩌면 잘못된 피의자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까 그 2,170원, 사실 더 이상한 건 그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돈이 흘러간 경로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합니다. 경로를 따라가기 전에 한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 보겠습니다. 유통마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포장하고 실어 나르고 보관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 또 하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남기는 이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농축산물 유통마진은 40에서 45% 사이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비용이 28에서 32%, 상업 이윤은 12에서 15%입니다. 비용 30% 대 이윤 15%. 즉 유통마진의 3분의 2는 누가 챙긴 돈이 아니라 쓰인 돈, 비용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방금 그 비율은 농축산물 전체의 평균입니다. 양파나 배추처럼 부피가 크고 잘 무르는 품목은 상인 이윤 비중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평균을 개별 품목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것도 하나의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둘째, 이윤 12에서 15%는 0이 아니죠. 폭리가 없다는 말은 이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진 작은 농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채소를 모으고 고르고 담는 데는 돈이 듭니다. 배추는 트럭을 타야 하고 상추는 사흘이면 시듭니다. 그러니 유통비용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아까 그 국제 비교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7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선진국일수록 유통비용이 높다로 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성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산지에서 미리 씻고 고르고 냉장차로 옮기고 소포장으로 바꾸는데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4,000km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서비스가 늘거나 수송거리가 길수록 유통비용은 오른다. 선진국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곧 보시게 됩니다. 같은 AT 자료를 이번에는 시간축으로 놓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3년 45%에서 2023년 49.2%로 올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는 낮습니다. 안에서 보면 우리는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2%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기름값이 올라서일 수도 있고 소포장과 콜드체인이 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산지 가격이 제자리이거나 떨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병률 선임연구원은 2015년 한 인터뷰에서 산지에서 배고나는 배추가 소비지에서 1,000원에 팔린다는 식의 보도를 전형적인 농업에 대한 오해라고 표현했습니다. 11년 전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만족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출하한 농민에게 물어보면 답은 늘 같습니다. 내가 판 물건인데 값은 내가 정하지 못한다.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비자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낍니다. 농민도 불만이고 소비자도 불만인데 중간에 폭리를 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값을 정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값을 정하는 힘은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오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매시장을 거치는 길, 또 하나는 산지에서 소매점으로 곧장 가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난 40년간 대체로 두 번째 길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은 첨가물이 10% 정도만 도매시장을 지나고요. 프랑스는 30% 안팎, 일본은 60% 수준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2001년 35.6%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3.7%가 됐습니다. 세계는 도매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도매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2015년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50%대에서 한동안 오르내리다가 최근에는 50%선 초반까지 완만하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방향을 틀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감소가 어디서 온 건지를 보고 저는 좀 서늘해졌습니다. 이 감소를 만든 것은 산지가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고 소매가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쪽이 도매시장을 떠난 겁니다. 농민이 아니라 농산물을 구매하는 쪽이 도매시장을 떠난 거죠. 파는 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문장은 우리도 도매시장을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남겨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뒤에 남겨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공정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유율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은 50%선, 일본은 60% 수준입니다. 이 지표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두 나라의 산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도매시장을 얼마나 지나는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숫자를 갈라두겠습니다. 방금 본 50%에서는 전체 물량 중 그 관을 지나는 비율, 지금 볼 68%는 그 관 안에서 경매로 팔리는 비율입니다. 쟤는 자가 다른 거죠. 아예 다릅니다. 2012년 도매시장 거래의 79%가 경매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여전히 68%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는 대체로 경매로 물건이 팔린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이 숫자가 7%입니다. 경유율은 우리보다 높은데 값을 정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예전은 경매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이 대비는 오늘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농업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경매는 그날 아침 물량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출하한 농민은 그 자리에 없죠. 값을 정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농민들이 뭘 몰라서 경매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경매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오늘 실어보낸 물건을 반드시 팔아준다. 그리고 대금을 떼이지 않게 바로 준다입니다. 조직도 없고 규모도 없는 농가에게 이건 대단히 큰 서비스입니다. 옛날에는 도매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돈 떼인 농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그런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비합리성의 잔재라고 부르기보다는 농민이 확실성에 지불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이 다 떠난 그 길을, 그 많은 채소를 도로 경매로 도매시장으로 밀어 넣은 것은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문제는 폭리가 아니라 값을 정하는 힘의 위치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통을 다룰 때도 여러 번 했던 질문이나 아니면 논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고 나면 앞에 이야기가 전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조각의 이름은 농협입니다. 좀 오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농협은 한국 산지 유통의 가장 큰 조직입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하는 일입니다. 농협의 판매 사업은 이른바 개통 출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합원의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도매시장에 상장합니다. 이게 농협이 하는 일이죠. 모아서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입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정하고 그 물량을 자기 이름으로 사들여가지고 대형 소매업체와 1년치 계약을 협상하는 일. 그 일은 대체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곳 그러고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 사이 소비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농식품 거래액은 2017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12조 8천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단 이 숫자에는 가공식품도 들어있습니다. 신선채소만의 숫자로 읽으시면 좀 과장이겠죠. 그럼 왜 농협은 모아서 보내는 일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농가의 허당 평균 경지 면적은 1.5헥타르. 1.5헥타르 농가 수십만 명 위에 대형마트와 맞설 조직이 설 수 있겠느냐? 저도 오래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는 1.5헥타르 고령 자금 농가 텃밭까지 다 포함한 전체 농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양파나 배추를 팔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상위 농가층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 농지를 빌려가 농사 짓는 농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요.
둘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이 잘 작동하는 산지가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제주 감귤, 성주 참외, 양파 주산지 일부 조합들. 규모가 답이라면 이 산지들은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배추를 보시면 됩니다. 봄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계절마다 산지가 통째로 옮겨 다닙니다. 양파도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지역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원하는 것은 1년 52주 내내 같은 규격으로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대형마트는 그 거래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지가 계절마다 바뀌면 한 지역의 조합은 1년 계약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농가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조합이 1년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또 농가가 작다는 거하고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걸 뭐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법은 규모 확대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같은 품목을 이어붙여가지고 전국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생산자 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가 전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접한 조합들이 같은 품목을 각자 출하하면서 서로 값을 깎고 있습니다. 이걸 하자고 조공법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 채널에서 한번 다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규모의 실패만이 아니라 농협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실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늘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협개혁이란 말은 지난 30년간 선거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이 문제, 같은 품목을 인접한 조합들이 각자 출하하면서 서로 값을 깎는 문제는 개혁 논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있나 싶을 정도죠. 물론 전문가들이 이걸 모를 리는 절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농협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숫자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한국 농협의 회원조합 수는 약 1100개입니다. 일본은 몇 개일까요? 496개입니다. 496개요. 농지 면적이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크잖아요. 한 2.8배 됩니다. 인구도 2배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한 조합 수는 한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조합 하나가 감당하는 산지의 크기가 아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농협 문제를 농협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11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1100개 조합의 주인은 누굽니까? 농민입니다. 조합원이 주인이고 합칠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조합원 농민입니다. 그러면 왜 30년 동안 거의 합쳐지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옛날에 3,500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96개로 줄어들었잖아요. 한국은 옛날에 한 1,500개 정도 있다가 지금 1,100개 정도 있고 조공법인이 일단 137개가 늘어났으니까 뭐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좀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푼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0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농산물 경매를 운영한 나라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만든 경매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 채소는 경매로는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1980년 8,000곳이던 시설 채소 농가는 2017년 1,260곳으로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농가의 크기는 0.6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7배가 됐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시설 채소의 85%를 5개의 생산자 조직이 취급합니다. 이들은 물건을 모아 보내지 않습니다. 심을 것을 정하고 팔 것을 정하고 값을 협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가를 먼저 키우면 된다. 농가도 커졌고 조직이 생겼고 경매가 사라졌고 깔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면 순서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네덜란드는 대수가 작습니다. 처음부터 수출을 해야 살았습니다. 대량 규격 연중 공급이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생산자 수익에 돈을 댔습니다. 운영기금의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셋째, 오일 쇼크 이후에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8,000곳이 1,260곳이 된 것은 성공의 결과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상당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버티지 못해가지고 빠져나간 겁니다. 넷째, 협동조합 금융과 연구기관이 뒤를 바치고 환경규제가 뒤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화는 원인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농가부터 키우면 된다라는 문장은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저도 농가의 규모화를 많이 말해왔지만은 그건 농가 규모를 무작정 키우자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 농가 규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토론해보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농업에서 어떤 개혁도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충분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농협이 왜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사들이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모아서 보내면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손실이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직접 사들여가지고 팔면은 값이 떨어질 때 그 손실을 조합이 전부 뒤집습니다. 현장 농업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한 해만 농협이 매출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쳐요. 그러면 조합 재무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죠. 손실을 메워줄 장치도 없고 버틸 자기 자본도 없는 조직이 매출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게으름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인 거죠. 지역에 있는 작은 농협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공선 출하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하나 나오겠죠. 농가 규모가 커져도 이 비대칭이 그대로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규모가 커지고 농협이 작은 채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유통을 개선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이 비대칭만 풀어주면 규모가 작아도 매치가 가능해집니다. 같은 문제가 계약 재배에도 있습니다. 계약 재배의 최대 적은 가격 폭락이 아닙니다. 폭등입니다. 계약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농가는 이탈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조직이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탈을 막을 실효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좀 더 값이 올라가지고 팔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유럽연합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조직을 만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판매액과 민주적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운영기금의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영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산지가 계절마다 움직여서 1년 계약을 못 맺는다. 손실을 떠안을 장치가 없어가지고 농협은 매출을 못한다. 두 가지면 처음 질문에는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고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하려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매를 걷어냈습니다. 1989년 야채 거래의 70%가 경매였는데 지금은 7%입니다. 2018년에는 도매시장국을 대폭 손질해가지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가는 길을 전부 열어줬습니다. 정부는 전농, JA, 우리 지금 농협이죠. 위탁 판매를 그만두고 직접 사들여서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농가 규모도 평균 3.4헥타르로 우리의 2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농협은 어떻게 팔고 있을까요? 일본 농림수산성이 2022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농협이 농가에게서 받은 첨가물이 어디로 가는가? 81%가 여전히 도매상으로 갑니다. 시장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는 8.1%에 그칩니다. 이 숫자를 보면 결론이 하나로 몰립니다. 일본 농협도 아직 모아서 보내기만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어디로 보내는가, 세로축은 어떤 조건으로 받는가. 81.1%는 가로축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은 서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농협이 농가 물건을 자기 돈으로 사들인 다음 그걸 도매시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값을 정하는 힘은 이때 이미 농협에게 있습니다. 경로는 그대로인데 거래의 성격은 바뀐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경유율과 경매 비중은 재는 것이 다르다고 이전에 한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농협, 전농은 매치 판매 확대를 중기 경영 계획의 목표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해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례서 진전이 가장 크고 업무용과 가공용 직접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제도만 바꾸고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변화가 어느 층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매치로 옮겨간 것은 전농입니다. 전국 단위로 품목을 묶은 조직. 반대로 지역 JA가 농가에게서 위탁으로 받아 넘기는 구조는 훨씬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직인 JA는 매치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조직인 JA는 위탁으로 받아 넘기는 구조가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농은 제스프리가 아니죠. 쌀부터 비료까지 다 다루는 종합사업연합입니다. 품목별 조직이 아니고 농민을 묶는 출하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입제를 파는 사업이 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느슨한 조직에서도 전국 단위로 묶여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출하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에도 전국 조직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있고 경제지주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무엇을 심고 어디에 팔고 값을 어떻게 정할지 그 결정은 여전히 1100개 조합에 흩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지 않는 거죠. 일본에서도 전농은 움직였는데 지역 JA는 왜 더딜까요? 그리고 한국은 조직이 있는데 왜 권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늦게 알게 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판매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는 조합장을 한 명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규격을 통일해야 합니다. 선별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하겠죠. 언제 출하할지를 조합이 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지켜지게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도 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건 전부 당장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죠. 내 물건을 내가 원할 때 못 내고 등급에서 떨어지고 값이 좋을 때 다른 데 팔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3년 뒤, 5년 뒤에나 옵니다. 농협이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내야
그 보상이 이제 비로소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겠죠.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함께요. 그런데 조합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반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은 통장에 바로 들어옵니다. 반원사업과 지원사업은 눈에 보입니다. 이건 다음 선거에 바로 표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만약 매출을 시도했다가 한 해 값이 무너져가지고 조합에 손실이 나면은 그 조합장은 다음에 재선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집니다. 농민들이 안 뽑아주겠죠. 그 조합원들이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아서 보내기는 조직의 게으름이 아니라 선거에서 살아남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조합을 합치면 조합장 자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합병을 의결해야 하는 쪽과 합병으로 자리가 사라지는 쪽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합병이 가능할까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농가 규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일본에서 본 그 대비와 겹칩니다. 전농은 이 세 번째 층 바깥에 있습니다. 조합원 선거로 뽑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매치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제2에는 세 번째 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통계로 증명된 결론이 아니라 구조를 놓고 세운 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른 설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협계획을 얘기를 할 때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자꾸 민주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에 훌륭한 조합장이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바꿔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직선제로 없애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것은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이고 경영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직선제가 아니라 그 선거가 판매 사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손댈 곳은 이렇게 세 군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의 판매 사업 실적을 조합원이 볼 수 있게 공시하는 것, 평가받지 않는 일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매치에서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나눠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판매 결정 권한을 지역조합에서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품목별 전국 조직의 전문 경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농조차도 품목별은 아닙니다. 일본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한번 토론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좀 높이고 토론의 지평을 넓히다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좋은 대안을 못 찾으라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영상을 시작할 때 한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농산물 값의 구조를 중간 상인 탓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한번 듣는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여러 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양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00원 중에 농민에게 한 830원 그리고 남은 2,170원. 그 돈의 대부분은 누가 챙긴 돈이 아니라 작은 농가에서 나온 물건을 모으고 고르고 나르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2,170원의 대부분은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비용 구조가 가져갔습니다. 산지가 계절마다 옮겨 다닌다는 것, 계약을 지키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판매를 잘하는 조합장이 표를 얻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만약 농협조합원이시라면 세 번째 이유에 투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통계획의 순서를 묻는다면 답은 농가부터가 아닙니다. 농가도 물론 동시에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답은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도매시장을 당장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직도 없고 규모도 없는 농가에게 도매시장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네덜란드가 경매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벌이기 전에 대신할 것을 먼저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네덜란드가 농가를 키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죠. 1996년 네덜란드 농민들은 경매장 9개를 합쳐가지고 거대한 판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조합원 1만 명 중 6천 명이 떠나버렸고요. 규모는 이미 다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것은 세 번째 층이었습니다. 농민이 만든 조직이 농민을 납품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느 나라도 농민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살펴봤는데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제도를 만들 방법도 솔직히 없습니다. 이해가 부딪힐 때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도 승자와 패자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해오지 못했죠. 농업계에서 그만한 리더십과 신뢰가 충분히 쌓여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 기준을 세우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농민 여러분들에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시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